때는 1770년 가정교사와 시간강사를 전전하다가 46살이 돼서야 겨우 철학교수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칸트예요. 게다가 그는 환갑을 앞둔 57세에 겨우 자신의 주저를 내놓는데요. 바로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 이성이 선험적 종합판단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이 책을 쓴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름 직업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칸트가 활동하던 당시 철학의 위상은 하한가를 치다 못해 부도가 나지 않으면 다행인 수준이었거든요. 즉, 철학자들의 밥줄이 끊기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철학이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특히 철학의 하위 분야 중 형이상학이 가장 말썽이었는데요. 당시 형이상학은 영혼, 자유, 신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외부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존재하는가? 인과란 무엇인가? 등의 질문도 던졌죠. 인간을 비롯한 사물들이 왜 자신들의 특징을 갖고 존재하는지,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존재하게 하는지 궁극적인 원리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질문들에 합의 가능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 당시 철학과 달리 패러다임 안에서 하나의 명확한 답을 내놓는 학문이 있었으니 바로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수학과 과학이 내놓는 지식은 간명하고 명쾌한 데다 심지어 실용적이기까지 했어요. 때문에 한때 만학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형이상학은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게 되고 수학과 과학이 내놓는 지식만이 진리로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형이상학이 학문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했던 이유는 지긋지긋한 내분 때문이었습니다. 수학과 과학이 진보해가는 동안 경험의 증명이 불가능한 형이상학은 어느 하나 이론의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싸우기 바빴는데요. 특히 칸트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대륙의 전통 강자인 합리론과 영국의 신흥 강자 경험론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싸움 구경 좀 해볼게요. 데카르트를 비롯한 합리론자들은 완전한 존재인 신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참되게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을 인간에게 심어놨기에 이성을 잘 가동하기만 하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관념과 인간 주관 바깥 대상이 데칼코마니처럼 일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인간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알매에 이를 수 있다는 선언적 인식론입니다. 반면 로크를 비롯한 영국 경험론자들은 인간 정신은 태어날 때부터 백지 상태이며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자유롭게 지식을 그려나갈 수 있다고 봤어요. 그 중에 데이비드 휴문, 그나마도 이 경험이란 것이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습관에 불과해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 또는 확실하다고 여기는 학문적 지식의 확실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봤는데요. 인간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감각이 작용 범위 이상을 인식할 수 없는데 어찌 지속하는 존재를 확신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매일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걸 경험했다고 해서 내일도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자명하다고 여기는 인과관계조차도 휴문은 원인과 결과라는 틀에 각각 우연적 사건을 끼워 넣은 것일 뿐 그 자체가 하나의 필연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즉, 경험으로 얻어낸 인식은 우연적인 것이거나 잘 쳐줘도 개연적인 것에 불과할 뿐 절대적, 필연적, 보편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휴메 이론은 철학은 물론 과학의 객관성마저 위협하게 되죠. 한편 칸트는 이 휴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라이프니츠의 영향권 아래에서 공부한 합리론 베이스의 철학자였기에 자연스럽게 선언주의에 동조했고 이성을 열심히 굴리면 신존재에 관한 인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휴메의 말을 들어보니 합리론은 이성의 객관성이 그저 신이 미리 주입한 본유관념 때문이라고만 주장할 뿐 그 능력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실증적으로 묻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것을 탐구하면서 이론은 서둘러 마무리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독단론이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칸트는 합리론의 주장이 종교적 관점에서는 타당할지 몰라도 학문적으로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칸트의 그 유명한 나는 휴메 책을 읽고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칸트가 경험론자로 전향한 것은 아니었어요. 칸트가 보기에 합리론은 너무 많이 나갔지만 경험론은 너무 적었어요.
적게 나갔거든요. 즉, 합리론은 문제를 너무 쉽고 빠르게 인스턴트로 해결해버렸고, 경험론은 문제에 접근도 하지 않은 채 눈앞에서 치워버린 거죠. 칸트는 이렇게 두 그룹이 반대 방향으로 하염없이 나아가면 철학도 죽고 철학자도 굶어 죽겠다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진영 가운데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철학, 정확히는 형이상학의 토대를 다시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주춧돌로 삼은 것이 바로 선험적 종합판단이죠. 칸트는 합리론과 경험론 가운데 자리를 잡고 양쪽에 빨대를 꼽습니다. 다시 말해 합리론에는 선험적 인식이 있다는 사실을 뽑아오고 경험론에서는 독단적이지 않기 위해 인식이 신이 아닌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뽑아와요. 이를 두고 철학사에서는 칸트가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을 종합하는 일이 그저 좋아 보이는 것만 뽑아온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 구식바구니로는 이 이질적인 것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그 둘을 담는 바구니 자체를 바꾸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생각해낸 해결책이 인식의 객관성을 외부 대상이 아닌 나의 주관에 두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객관이 주관에서 나오나? 그러나 칸트는 자랑스럽게 바로 그 점이 자신의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인 부분이라고 말하죠. 코페르니쿠스는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본 천문학자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그렇게 생각의 전환을 했을 때에야 자신의 계산이나 관측 결과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죠. 칸트는 이 전환에 주목한 거예요. 철학에서 기존의 사유 방식은 합리론과 경험론의 방식으로 둘 모두 객관의 기준을 외부 대상에 두고 있었습니다. 즉, 합리론은 주관에 떠오른 관념이 외부 대상과 맞아떨어지게끔 신이 프로그램 해놓았다고 했고, 경험론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이란 없지만 외부 대상을 경험함으로써 개연적 지식을 쌓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 둘 다 객관의 본부를 외부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대상의 객관성을 보증하기 위해 신을 찾거나 불완전한 감각 때문에 확실한 지식이란 없다며 합의 불가능한 결론을 두고 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교착 상태를 깨트린 것이 바로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객관을 주관으로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지식의 객관성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기 때문에 합리론처럼 객관성을 보증해줄 신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내부에 객관성의 본부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란 없다면 회의주의에 빠질 필요도 없죠. 그렇게 칸트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필살기로 합리론과 경험론을 극복한 거예요. 문제는 나의 주관에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해 줄 만한 것이 있냐는 건데요. 칸트는 모든 인간의 주관에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을 만들어내고 선험적 종합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선험적 형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대상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인류 차원에서 받아들였다면, 예컨대 지구는 둥글다는 지식이 객관적 지식으로 승인됐다면 이는 지구가 인간의 선험적 주관 형식을 통과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내부의 선험적 형식 이외에 다른 기준은 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다른 외계 생물체의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든, 우리 인식 능력이 악마의 꿰매 빠져 있든, 인류가 미쳐서 사실은 지구가 네모난데 지구는 둥글다고 인식하고 있든, 어쨌든 미쳐도 단체로 미쳐 있다면 괜찮다는 뜻이에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은 결국 인류 내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죠. 칸트의 세계에서는 플라톤의 동굴밖을 보고 온 죄수나 매트릭스 밖에 네오가 등장할 가능성이 없어요. 칸트는 철저히 인식을 인간계 안에서만 해결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주관 안에 객관적 지식을 만들어내는 선험적 형식이 있다는 것이며, 외부 대상은 그 프로세스만 거치면 선험적 종합 판단에 의해 객관적 지식으로 승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쯤에서 따라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인식 프로세스를 통과하지 않은 대상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문제죠. 칸트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알바 아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칸트는 주관인식의 객관적 정당성을 만들어 놓고는 그 능력이 닿지 않는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닿지 않는 영역을 주관 형식의 질서가 적용되지 않은 사물 그 자체라는 의미에서 물 자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칸트는 왜 굳이 해보지도 않고 인간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미리 정해두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론처럼 신의 보증 아래 인간이성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따로 인간만의 주관 형식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형식 없이도 세계를 그저 거울처럼 비추어 따져보면 되는데 뭐하러 더 좁은 인식인 형식을 만들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가능성을 열어두겠어요. 형식이 있다는 건 그 형식이 포착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칸트가 인식의 보증을 완전한 신의 차원에서 한계적 인간 차원으로 끌어내렸을 때는 형식이 닿지 않는 영역의 가능성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대신 칸트는 인식의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 내에서만큼은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고 용기 있게 세계에 관해 알아나갈 수 있는 이성의 권한을 확보한 거예요.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이죠. 또 하나, 칸트는 자연과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이자 형이상학자입니다. 즉, 그는 선언적 종합 판단을 해나가는 사람이 아닌 선언적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묻는 사람이에요. 그 원인을 묻기 위해서는 과학자처럼 경험 세계에서 경험을 계속 해나가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경험 밖 세계를 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경험 밖 세계를 인식 형식으로 포착할 수 없는 물자체라고 본 거죠. 이는 형이상학을 시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알 수 없는 영역을 알 수 없는 채로 그대로 둘 것인가? 혹시 이것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대로 어떤 쓸모가 있지는 않을까? 인간의 한계 내에서 물자체를 이리저리 사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칸트의 인식론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합리론과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회의론, 그리고 알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불가지론의 입장과 대비해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알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분 자체가 형이상학이 학문으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며 이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 순수이성 비판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상 칸트 순수이성 비판의 의의였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